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 신부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안 받아들였다고 부모를 들먹거리며 쌍욕을 하던 예비 신부의 부모에게 온갖 쌍욕으로 대응하고 시원하게 파혼을 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30대 초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칭얼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여기에라도 하소연하지 않으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2년 정도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와 얼마 전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저보다 2살 어리고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예전에 여자를 사귈 때는 별 생각 없이 사귀곤 했었는데 결혼할 나이가 되니 무의식 중에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게 되더군요. 여자친구도 저와 결혼을 원했고 이 여자와 헤어지고 나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연애 기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 결혼하기로 했고 반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반반 결혼에 대한 얘기는 제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고 예비 신부 쪽에서 먼저 꺼냈어요. 여자친구는 반반 결혼을 얘기하면서 효도는 셀프로 하고 결혼 후에 생활비는 각출하고 나면 서로의 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명절 때는 양가에 번갈아 갈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지만 여자친구의 말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렸는데 예비 신부의 집에 갔을 때 부모님께서는 도움 줄 형편이 안 되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모은 돈이 제가 모은 돈에 비하면 적긴 하지만 여자친구가 모은 돈만큼 제 돈을 보태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출금은 각출해서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 서울의 아파트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방 3개 딸린 빌라 한 세대는 오래 걸리지 않고 장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에 예비 신부가 인사를 왔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의 계획을 들으시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시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에게 집을 받으면 반반 결혼의 조건까지 세세하게 내걸었던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멋쩍을 수도 있고 싫어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비 신부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말했는데 예비 신부는 저 몰래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전화로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신다 해도 명절 때 양가에 번갈아 가며 가는 것은 바꾸지 않을 것인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대요. 이 얘기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듯이 화를 내면서 이런 결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부모님은 요즘 여자애들은 시부모가 집을 해줬다고 유세 부릴까봐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한 얘기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이해시키려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부모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니 받아들이고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예비 신부는 신혼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는 우리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지출하려던 돈은 자기 부모님께 드리고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둘의 가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 신경을 못 써드릴 것 같아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셈 치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어요. 저도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에 제가 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마음을 예비 신부에게 말했고, 나도 우리 서로 결혼 전에 양가에 그렇게 효도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친구의 내로남불이 시작되더군요. 제가 모은 돈을 저희 부모님께 다 드리면 신혼여행도 더 좋은 곳으로 못 가게 될 것이고 드레스와 턱시도도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신혼집에 들어갈 살림들도 더 좋은 것들로 장만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더군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 집은 그 돈 안 들여도 넉넉하지만 자기네 집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비 신부에게 너가 내걸었던 반반 결혼에 대한 조건들을 나는 다 수용했는데 본인이 말한 것을 본인이 뒤집는 행동을 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일로 다툼이 시작되어 일주일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서 그런지 여자친구가 연애 기간에 했던 행동들 중에서 이기적인 것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이 평일이라서 퇴근 후에 약속 장소로 갔더니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어른들을 기다리게 했다고 화를 내시더군요. 속으로 저를 기죽이려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여자친구의 말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평하게 반반 결혼을 주장했던 것은 여자친구였고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면서도 며느리 도리 같은 것은 전혀 바라지 않으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 아버지는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딸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본인 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보는 경우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만 받아들이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이 저런 부모님한테서 자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연애 기간 동안 여자친구가 보여준 이기적인 행동들이 왜 나온 것인지 순간 전부 퍼즐이 맞춰지는 듯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라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시켜서 한 것이라면 여자친구는 평생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서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 부모님은 개새끼, 소새끼 등 온갖 쌍욕을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며 욕을 했습니다. 저도 욕과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고받은 쌍욕들은 읽으시는 분들 기분 상하실까봐 세세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욕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욕과 막말을 섞어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내가 실수로 이런 거지들과 우리 부모님이 사돈을 맺게 할 뻔했다고 우리가 결혼했으면 수준 차이로 분명히 이혼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250 받으면서 회사에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몇 억짜리 집을 해주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시댁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그리 알라고 통보했을 때부터 이 결혼 엎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예의가 없다고 비난하는 톡을 한참 보내더니 며칠 뒤에 톡으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제 뜻을 수용할 테니 결혼을 다시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장에 너는 네 부모에게 그렇게 대놓고 쌍욕을 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냐? 네 능력으로는 집 해준다는 시댁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서 이러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 막말과 욕설에 아무 대꾸 없이 왔다면 화가 풀리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대로 돌려줬으니 시원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리고 그쪽은 저보다 어른이니 서로 막말을 주고받으면 더 기분 나쁜 쪽은 그쪽이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른에게 그렇게 쌍욕을 섞어 막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창피해서 어디에 말할 곳도 없어 여기에 하소연하고 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욕심에 예비사위에게 부모까지 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됩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기세도 있고 집안도 좋으니 좋은 여자분 만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번 사연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며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던 아내에게 비웃음과 함께 몸만 나가라고 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저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절대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이혼하자고 하며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합니다. 이혼하고 자기는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아내를 비웃으면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도 어차피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온 것이라서 아내에게 이혼을 정하고 싶으면 나는 이혼 사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을 반씩 나눠 이혼을 한 후 그 돈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외벌이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당연시 여기던 저희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시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신 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 안 남으셨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지만 몇 년만 고생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드리고 자주 찾아뵈며 돌봐드리자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갓난아이도 아니고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이혼안에 만회하며 다투다가 결국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드리고 보살펴드린 것도 잠시 아내가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않아 결국은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자식 위하지 않는 부모 없겠죠. 저희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당신보다 자식인 제가 항상 먼저였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다가 혼절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혼하고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도 제가 당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모시고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뒤로 1년간 너무 괴로웠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간 버티고 버티다가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곤 하지만 견딜만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이 들 때는 아내가 원망스러워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자는 저의 말에 아이들 핑계를 대다가 여의치 않으니 결국 그냥 모시기 싫다고 하던 아내의 말에 저는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사내 못 사내 하던 때에 장모님께서 찾아와 저에게 하셨던 말씀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장모님은 요즘 세상에 시부모를 모시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시며 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는 제가 한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재작년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더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자식들 중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할 정도입니다. 아내는 오빠가 둘이 있는데 처남들은 장모님을 못 모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아내들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려거든 이혼 도장부터 찍으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어릴 때부터 아들들보다 막내딸인 자기를 더 예뻐했다고 하는데 정말 염칠한 것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엄마 아플 때 내가 외동인 거 알면서 모시기 싫다고 했으면서 너는 형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시자고? 너 미쳤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온갖 쌍욕이 올라오는데 정말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말하던 아내가 저에게 자기가 그때는 미쳤었나 보다고 하더니 자기 엄마는 요즘 들어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고 있고 누구든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인 자기 오빠들보다 자기를 더 아껴주셨던 분이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하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재산 분할 얘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실성했구나. 내가 왜 이혼해? 내가 바람을 피웠니? 아니면 도박을 했니? 너를 때리길 했니? 돈을 안 벌길 했니?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 근데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네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이혼이니까 너는 몸만 나가. 재산 분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애들은 너한테 모렴치하게 사는 거 배울까봐 내가 키워. 너 혼자 나가.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든 장모님이든 모시는 것은 아내의 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일이니 선택은 아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가 부모님 모두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 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내가 저희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했을 때 크게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병수발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완강하게 모시지 않겠다고 했던 아내가 자기 어머니는 모시겠다는 말을 저에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와 이혼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사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 못한다고 누구도 스님을 탓할 수 없으니 마음 편히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온갖 못된 짓으로 스님을 괴롭히다가 급기야 따귀까지 때린 시모 얼굴에 뜨거운 국을 뿌리고 머리를 잡아채서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고 이혼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5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되었네요.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모였던 사람에게 갑이 되었네요. 정말 남남이었다면 그냥 인상 조금 쓰고 넘겼을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결혼이라는 것으로 맺어져 그동안 괴롭게 살아왔는지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에 안 들어하며 온갖 지적과 막말을 하던 시부모님을 어버이날이라고 돈 들고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온 제 자신이 몸서리 쳐질 정도로 싫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하네요. 제가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독감이 걸려 열이 나고 있는 저를 남편은 멱살을 잡아 일으켜주며 시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해열제를 먹어가며 시댁에서 밥을 차리고 치우고 하는 저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지도 않던 시부모님은 정말 인간성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되면서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 정성이 부족하고 모시고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독자로 부모님에게 제대로 혼나본 적 없이 자란 남편은 저 없이는 본가에 가서 혼자 자고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리원에 있는 기간에도 혼자 집에 있으면서 시댁에는 절대 안 갔습니다. 신혼 때 혼인신고하기 전에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을 때 저희는 갈라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갈라섰어야 했다고 지금까지 많이 후회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만류를 하고 남편과 내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게 야근하면서 번 돈을 남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 비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가져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결혼도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던 저도 참 한심합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모든 친척들 현물 예단을 요구했습니다. 예단 들고 간 제 남동생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은 시어머니를 무슨 날마다 챙겼던 제 자신이 싫어 지금도 욱하곤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가 생기고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니 저를 그렇게도 무시하던 시모가 정중한 태도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본인이 심했다고 하길래 이제 좀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으려나 하는 헛된 망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4대 독자라며 끔찍하게도 우리 아이를 아꼈습니다. 손주를 보겠다고 집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와서 밥 차리라고 해서 조리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그런 생활을 2년 넘게 했습니다. 아이가 말도 못 알아들을 때부터 너는 4대 독자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좀 커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아이를 혼내기라도 하면 어딜 특별한 아이에게 니까짓 게 뭐라 하냐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따귀를 한 대 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네요. 집에서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올라 소름이 돋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행동을 하니 남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 때문에 아이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모든 사람이 본인 엄마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헛웃음이 나왔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차피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작년에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식사를 차려 함께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아이가 편식을 해서 남편이 고쳐주려고 아이가 안 먹으려는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있으면 버릇없게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을 아빠가 자꾸 먹으라 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반찬 접시를 던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하라고 말했고 아이는 위해 주려 다가오는 시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이의 막되먹은 행동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애를 저 따위로 키웠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못 참겠다는 생각에 어머님이 아이를 싸고 돌아서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이라고 했더니 시모는 저에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제 국그릇을 들어 남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국그릇을 들어 시모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뜨겁다고 난리를 치는 시모의 얼굴에 반찬 그릇과 밥그릇을 계속 던졌습니다. 나를 말리려던 남편을 피해 시모에게 가서 온 힘을 다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식탁 의자에서 바닥에 나뒹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모에게 너 따위년을 어머님이라 부른 세월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내 아이가 너의 엄마를 닮아가는 것은 이제 못 참겠다고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남동생이 위협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남편을 만나 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로 4대 독자를 내놓고 못 만나가라고 하며 악담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악마에게 더 이상 존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반말로 욕을 하며 우리 아이를 정신이상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 같은 것들에게 맡길 수 있겠냐고 대꾸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시모와 욕을 주고받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톡으로 언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제가 불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봐요. 문자와 톡으로 계속 시모가 저에게 저주와 욕을 하는 내용을 보냈고 저도 똑같이 대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못된 짓들을 들먹이면서 욕을 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모는 제 전화를 차단했는지 안 받더군요. 톡으로, 문자로 계속 시모가 해온 못된 짓들과 모욕을 주는 말들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답장도 없더군요. 남편과 서로 위자료는 없이 결혼할 때 해온 것들을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소송이혼까지 갈 뻔했지만 나와 남편의 경제력이 비슷하고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남편은 포기하더군요. 그 후로 지금까지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나에게 문자로 아이는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저는 답장에 모욕을 주는 말들과 욕만 적어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 아빠와 시댁의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저에게 아이 양육비를 준 적도 없고 저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과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네, 시원하게 지르고 이혼하길 잘하셨습니다. 한동안 힘든 일을 겪으셨으니 이제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이번 사연은 남동생에게 모든 지원을 쏟아붓고 딸인 쓰니님에게 자식돌이를 당연시 여기며 바라길래 시원하게 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친정부모님에게 아들만 있고 딸은 없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하고 연 끊고 왔습니다. 신랑도 화가 나는 것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앞으로는 처남에게 기대시라고 저희 부모님께 말하더군요. 놀란 부모님을 뒤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 가거나 연락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나이차가 좀 있는 남동생이 있는 장녀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끔 너네 부모님은 너한테 관심이 있긴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워온 딸 아니냐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지독한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옷을 얻어 입거나 사촌 언니들 옷을 물려받아 입거나 했습니다. 명절에 만난 사촌 언니가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어? 이거 내가 입던 옷이네? 하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촌 언니 성격상 저를 무시하거나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산 옷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어린 나이였기에 사촌 언니가 별뜻 없이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었겠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용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서 제 용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핸드폰 요금도 안 내주셔서 제가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핸드폰 요금을 내달라고 엄마에게 돈을 줬는데 돈만 받고 요금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직접 내게 되었네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대학 안 보내준다고 하셔서 꿈도 꾸지 않았고 제가 공부를 그리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꽤 잘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 때 부모님이 알바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 카드를 손에 쥐어주고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셨어요. 카드값,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도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툭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셨어요. 어린 시절 분별 능력이 없을 때는 제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크면서 알게 되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가 집에서 나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독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엄마는 돈 얘기는 항상 저에게 했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아왔습니다. 대출은 2번을 받아서 드렸는데 돌려받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 뒤로는
될 수 있으면 친정과 동거래 안 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엄청 힘들 때 부모님께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는 저에게 돈 없어. 딱 이 한마디 하시고 거절했어요. 그때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동생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알바 한 번 한 적 없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겠어요? 부모님이 대주신 것이었겠죠? 제가 20대 후반에 많이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비가 엄청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모들 중에서 한 분은 병원에 찾아와서 울기까지 하며 걱정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은 모른 척 하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손 벌릴까봐 애써 모른 척을 했었던 것이겠죠. 결혼할 때는 정말 남편과 시댁에 창피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기 시작하고 친정에 빌려준 돈이 얼마이고 그 돈 돌려받지 못한 것도 꽤 되는데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더군요.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엄마는 친척들이 저 결혼한다고 준 돈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동생이 독립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동생에게는 대출받아서 보태주셨어요. 제가 드렸던 용돈도 전부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동생 혼자 산다고 노심초사하시며 김치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던데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별 반응도 없이 응, 그래? 이 정도였어요. 이때는 신랑도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 임신했다고 이것저것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설거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말이죠. 항상 저희 엄마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항상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이유는 동생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내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서운함을 넘어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후로도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도리는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신랑이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기본도리는 했습니다. 명절 2번과 어버이날에 용돈 드리는 정도 했고 간간히 친정집에 고장난 가전제품 바꿔드리는 정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넉넉한 적 없이 살아오신 분들인데 동생한테 지원해 주느라 노후 보장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동생이 모든 지원을 받고 자랐으니까 동생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속내를 알고 나서 정말 놀라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굴던 분들이 제 동생에게는 호구를 자처하더군요. 언젠가부터 남동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키워놓았으면 됐지 자식한테 뭘 바라겠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을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는 저에게 요즘은 딸이 부모에게 잘한다더라.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란 거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럼 딸한테도 좀 잘하지.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키워는 주셨으니 기본도리는 할 거지만 나머지 원하는 것은 아들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동생을 그렇게 심하게 차별했는데 저도 모르게 속으로 한이 맺혀 있었겠죠. 생각 같아서는 기본 도리고 뭐고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딱 자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몇 년 전에 엄마가 아팠습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시는 동안 병수발을 했어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내고 아이들은 시댁에 맡겼습니다. 5일간 그렇게 병수발을 했는데 퇴원하는 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친 남동생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전혀 없으시더군요.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끔 제가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 싫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때 친정의 발길을 끊겠다고 은연중에 다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도 남동생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저에게 잘하려는 것이 보이더군요. 평생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친정의 호구로 살아왔는데 엄마가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저에게 잘하려고는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더군요.
제가 좀 큰 후부터 저는 잘 구슬려서 이것저것 빼먹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때문에 친정과 왕래를 끊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외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외가에 대한 정을 느끼기는커녕 그 어린애들이 외가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퇴원하고 얼마 안 돼서 본인 환갑이라고 저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해드리자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갑날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 30 드렸습니다. 제 동생은 그때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해외여행 안 보내줘서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딸 덕에 해외여행 잘도 간다는데 하면서 저와 신랑 앞에서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옆에 있던 신랑 숨소리가 커져서 얼굴을 보니 무슨 일낼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나에게 말하지 말고 동생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투자 많이 한 자식한테 회수하시라고. 나는 받은 것이 없고 지금까지 드린 것도 많으니 나 키워준 거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신랑도 화를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이 정말 처절하도록 차별하면서 키워놓고 왜 땡땡이에게 바라냐고. 앞으로는 처남에게 바라시고 처남에게 기대시고 처남에게 노후도 책임지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제가 친정의 발길 끊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앞으로 딸은 없고 아들만 있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서럽기는 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친정에 헛수고하고 마음 아파할 시간에 내 자식들 교육에 더 신경 쓰고 시부모님께 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대가를 바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정성에도 감탄사를 연발하시며 고마워하시는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과 발길을 끊고 부모님이 몇 번 전화하셨지만 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마음도 가볍고 좋습니다. 집안일이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여기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잘 살아오셨네요. 멋지십니다. 마음이 편해졌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